여러분, 저 지금 경상북도 영주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곳은 선비촌 그리고 소수서원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는 입구인데요. 우리 영주의 아미고 본부장 허성호 본부장입니다. 아미고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 고 박사가 영주 투어를 오셔가지고 제가 많이 기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풍삼정 운영하시죠. 풍삼정, 풍기 인삼에 정수를 담았다 그래서 예, 풍삼정. 예, 제가 왜 스틱 있잖아요. 아주 100% 예, 홍삼 액기스로만 하는 거. 다른 제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예, 그거 생산하시는 우리 허성호 아미고 본부장이신데 저하고는 친구 사이라서 예, 편하게 제가 말을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허성호 본부장님이 모셨는데 예,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주 사람이고요. 고성국 TV의 애청자입니다. 존경하는 고 박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선비촌과 소수서원 그리고 부석사 영주 자랑을 좀 안내를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최 회장님. 예. 지금 이거 조금 설명해 주시고 들어갈까요? 네네. 여기는 선비촌으로서 5만 한 7천 제곱미터 좀 되고요. 예. 조선시대에 와가 기아집을 한 7채쯤 이전해놨고, 예. 초가집이라 하죠. 그걸 한 5채쯤 해놨고, 예. 그 다음에는 나머지 한옥에 관한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해놨으니까, 예.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잠깐 비춰주시는 게 좋겠어요. 예. 저 선비촌 고택 숙박 체험이라고. 예, 예. 여기서 숙박이 가능해요? 예,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인실, 예. 3인실, 4인실. 근데 저 여기서 한번 잡았어요. 예. 집 한 채를 빌려서 잤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좋다. 이쪽 저쪽 방이 2개고, 예. 가운데 마루가 있는. 네, 화장실도 있고. 근데 정말 좋았어요. 네네. 제가 겨울에 왔었는데 여기 겨울 춥잖아요, 영주가. 예, 예. 추운데 겨울에 왔었는데 밑에는 구들이 따뜻하고 이불을 덮었는데 이불 위로는 차. 그게 진짜 몸에 좋다 그러더라고. 예. 이 발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게 하라고. 예, 옛날에 어른들 말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벌써 한 10여 년 전이에요. 이거 이제 선비촌 막 오픈했을 무렵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가뜩하다 그러시더라고. 가뜩하다고. 아주 멋진 곳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2인실이 현대화 고택,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게 다 현대화되어 있는 고택이 2인실이 7만 원이니까 다른 숙박시설과 비교해도 비싸지가 않고, 또 워낙 이게 고택에서 하룻밤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추합니다. 이 선비촌은 이런 식의 시설이 전국 곳곳에 선비촌 때문에 많이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선비촌이 초기에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갖고 예약도 잘 안 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생겼는데 이게 말하자면 원조 한옥 숙박 체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위치가 소백산 자락이 있기 때문에 천혜 자원도 좋은 분들은 유물 문화들이 부석사까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오시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같이 다니겠습니다만은 영주에 오면은 옛날부터 영주 사과는 유명했고, 그다음에 풍기 인삼, 풍기가 영주시에 있는 풍기읍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풍기가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 거기서 지금 인삼 농사하시고 인삼 공장 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견이 유명합니다. 인견. 순수 펄프 재료로 만드는 인견이라 친환경 소재고 우리 몸에 속옷으로 많이 입어요. 워낙 피부에 직접 닿아도 아토피를 없애준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둘러보고, 그리고 영주의 제일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부석사입니다. 이게 부석사니까 큰 바위가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뜬돌. 실제로 거기 가서 확인할게요. 얼마나 떠 있는지. 그리고 부석사에 계시는 아주 큰 스님. 정하 스님. 이게 이 부석사가요. 영남 불교의 아주 중추에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다. 함정의 본사죠. 그럼요. 그래서 이 부석사의 방장 스님은 예로부터 아주 덕이 높고, 아주 그런 분들이 하시는데, 지금 잠시 후에 저희가 부석사까지 우리 최 회장님 안내로 함께 둘러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선비촌 보러 가겠습니다.
저기가 선비촌이고 여기가 소수서원인데 예, 건너가는 다리죠. 소수서원을 건너가는 다리에 이 그늘진 곳이 있어서 여기서 그냥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아, 엄청 더운 날이네. 그런데 우리 저 허성호 본부장이 저 위에 저 파란색 저 다리 있잖아요. 저걸 청다리라 그러는 모양인데 예, 옛날부터 수능 청다리라고 하죠. 수능 청다리. 이게 저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으면 너 청다리에 갖다 버린다 그러기도 하고 청다리에서 주웠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놀렸대요. 맞습니다. 저 부산에서는 영도다리가 그거야. 저 우리 고성범 본부장 영도다리에서 주웠다는 말 많이 들었어. 그래서 어릴 때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거야. 영도다리 가서 그러면 진짜 부모님을 찾아야 되나. 그게 영주에서는 저 청다리였다 그럽니다. 자, 이제 서수서원 경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역사가 그러니까 한 600년 됐나요? 그렇죠. 1600년 넘었죠. 1500년도 40년도에 그러니까 38년도 그러니까 딱 600년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알기로 졸업생이 한 학년에 한 10명? 예, 뭐 8명이 10명. 예. 그러니까 600년이라 하더라도 한 6,000명 정도 되는 거야. 예, 6,000명 잘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아주 목숨 걸고 서로 지키는 그 이 계보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학자들을 한국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학자들 그시 조선시대에 많이 배출을 했죠. 예. 저 담 보이잖아요. 저 담벼락 안쪽이 이제 소수서원이고 이 바깥은 이제 서원 정원택입니다. 네네. 근데 저 정자가 뭔가요? 예, 여기 박물관에 사용하라고. 저 박물관 오시는 분들 위해서. 예전에는 저 건너편에 뭔가 정자가 있었는데 큰 바위 위에. 그거는 이제 저 뒤편에 저 아래쪽에 있습니까? 그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공경할 경자를 썼더니 귀신이 살아났다는 경자가 아마도 지금도 있을 거예요. 맞아. 경자 써 있었어요. 경자. 공경할 경자. 또 유네스코 등재가 부석사하고 영주에 한 곳에 작은 시에 2개가 유네스코의 그 문화유산 등재가 되죠. 부석사하고 소수서원이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으로. 뭐 대단한 영주입니다. 대단하죠. 한 곳에 이 작은 시 10만 도시에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2개나 등재되어 있으니까. 우선 저 소수서원을 잠깐 둘러보고 그리고 빨리 그늘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뒷문 쪽에서 들어왔는데 원래는 저쪽에 정문으로 오면요 이 서수선 앞쪽에 소수선 들어오는 길에 그 송림이 있잖아요. 산나무가 이제 그 소나무가 진짜 좋더라고. 선비송이라고 보통 선비들 나무라고 이야기하죠. 선비송. 학자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경북 여기가 이제 이 선비의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비가 요즘 말로 하면은 야당 정신이었어요. 맞습니다. 바른 말하고 정부에 관한 말들을 하고. 그렇죠. 군주 시대에 그 중에 이제 영주에서 가장 뛰어난 게 그 삼봉 정도전 선생. 민본사상. 그 옛날에 군주 시대에 국민이 주인이다. 그렇죠. 임금이 생기는 건 국민을 생기게 된다 하는 그 대단한 지역이 아마도 이 소수원 항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 정도전이 영주 사람입니까? 저 봉화 여기 영주면 영주 바로 옆에. 영주 이산에 거기에 있는데 봉화 사람이고. 봉화 정신대 영주 사람이죠. 영주 이산이라 하는 지역이 지금 영주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성시가 이제 봉화 정시죠. 이제 사료관. 잠깐 들어가 볼까요? 사료관. 그러니까 이 소수서원은 책의 이양 선생이 조정의 이 소수서원 사액을 요청해서 직접 왕이 저렇게 글씨를 써서 내려보낸 거죠. 제가 왕의 글씨죠. 원래는 여기가 백운동 서원이었나 봐요. 백운동 서원이 원래는 절터였고 백운동 서원에다가 이제 소수원으로 바꿨죠. 영기의 그 풍기. 풍기군이었어요 예전에. 그 풍기군수 주세봉 씨가 이제 인삼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저분이 와가지고 인삼을 정부에다 자꾸 산삼을 바치려 산삼이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삼 밭을 주세봉 군수 가서 제대로 일궈서 했는 게 이제 이거까지 또 다 했죠. 이제 우리나라의 유교를 처음 이제 들여온 사람이 안향인데 이 안향 선생을 모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 태계 선생도 이게 태계를 모시는 게 아니에요. 태계 선생을 그렇죠. 모시는 서원은 저 도산서원이 네, 따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산서원에서는 태계 선생을 모시고 이 소수서원은 태계 선생이 임금한테 청을 해서 안향 선생을 모시는. 태계 선생이 옛날에 젊을 때 영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 영향이 안동까지 이제 네, 여기서 군수를 했군요, 태계 선생이. 풍기 군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장 오래된 그런 이제 서원이 되게 된 건데요. 태계 선생은 제가 기록을 보니까 왕이 임금이 너 와서 벼슬해라 이래라 라고 부른 게 한 50여 회 되는데 그 중에 절반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절했고 그 다음에 절반은 이제 올라가다가 과천 정도 가다가 에이 그러고 돌아선 적도 있고 그리고 막상 이제 한양까지 가서 임금을 뵙고 벼슬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만에 던진 적도 있고 그러니까 별로 현실 정치와 행정 실무에는 별로 그 뜻이 없었던 분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뭐 또 선비들이 원래 재산가 간직을 안 바르는 게 선비 정신이기도 그러니까. 하죠. 예. 근데 요즘 사람은 이게 그런 선비를 하려고 하면 아무도 안 하려 하죠. 재산도 버리고 간직도 버려야 되니까. 아, 그럼 저한테 딱 맞는 게 선비 같네. 그래, 맞습니다. 딱 선비입니다. 여기, 여기가 이제 일신제고, 아마도 여기서 이제 기숙사하고 공부하던 그렇죠. 데고. 공부하던 데죠. 여기가 우리 여기 요 사립대학교 대학생들. 기당 한 10명에서 많을 때는 15명까지 받았다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숙식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기서 숙식하는 데가 기숙사가 저거를 여기 일신제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는 데거든요. 직관 게 있으니까 저 왜 뒤로 물렀느냐 하면 선생님이 그림자를 저기 옆에 한번 바른다고 이렇게 그림자를 옛날에 스승이 그림자를 그렇죠. 대단한 뜻이 있는 것들이죠. 이게 하버드대학보다 93년인가 거의 100년 더 오래됐어요. 네네. 여기 오늘 이제 공부하는데 이것도 좀 찍어요. 여기 공부하는 데가 사진 찍는 거 한번 찍어요. 괜찮아? 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주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찍으면 되지. 여기서. 안녕하세요. 고마사님, 요 앞에 서요. 여기 있는 김에 어르신들 움직이지 않도록. 자꾸. 갔으면 어르신들. 저 여기 있을까요? 우리 여기서.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여기. 선비. 어머니, 우리 선비는 거기서 하는 거지? 선비 여기 내가 여기 고문이에요. 그러시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유튜브에 고성국 TV에 나면 뭐 100만씩 조회가 있어요. 올라가죠. 이거 전국에서 미국까지 다 봅니다. 아이고, 소수중학교 부회 졸업생. 아이고, 저희 오늘 저 영주에서 우리 팬클럽 고성국 TV 팬클럽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간 되시면 오세요. 제가 저 저녁 대접해 드릴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존경하는 송 선생님이 계시네. 이렇게 뒤에서 봐도 참 소나무 숲이 좋네요. 대단하죠. 저기 이제 고인돌도 저기 설명이 있을 거예요. 저 정자다. 저 정자가 이제 거기 바위 있는데 어디 경자가 써 있는 바위가 여기 있네, 여기. 그렇지. 공경할 공자로 써가지고 귀신을 물리쳤다. 저 공경한다 빨간 것이 보이죠. 경. 백운동 밑에 경. 봐도 모래 있는데. 저 이제 자꾸 뭐 이게 귀신이 나온다 하니까 저렇게 빨간 글씨로 저렇게 경자를 써서 더 이상 귀신들이 못 오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주 좁은 천인데도 이게 백사장도 있고 참 좋아. 선비들이 놀기가 딱 맞죠. 그러니까 저기서 공부하다가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일로 나와서 저쪽으로 건너갔어요. 우리도 저 다리 건너갈 건데 건너가서 저 오솔길 따라서 저 정자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후문 있잖아요. 그쪽 한 바퀴 도는 게 이 사람들 당시 500년 전 선비들의 휴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도 짓고 그러는데 이 곳곳에 그 유명한 선비들이 지었던 시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태계 선생도 분명히 여기를 거닐었을 거라고 물론이죠. 보고 그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걸어보려고 합니다. 고박사님, 저는 요즘 이 정치 세계를 봤을 때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를 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좀 선비 정치를 닮아서 저기 정자 있죠. 네. 저기 앉아서 구상을 한다면 우리 국민을 위한 구상을 하겠나. 저기 앉아갖고 또 꼼수나게 말할지. 예,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그리운 때예요. 예. 아, 정말 멋있네. 물이 저렇게 맑아요. 아이고, 이 저 신발 벗고 정말 저 물속을 좀 걷고 싶네. 아이고, 너무 좋죠. 아이고, 너무 좋다. 물소리 좋죠. 예. 아, 이게 아마 물소리 때문에 제 얘기가 잘 안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600년, 500년 전에 저 우리 퇴계 선생 또 그 함께 동문수학하던 우리 옛날 선비들이 이 길을 산책을 나간 거예요. 지금 밥을 먹고 배가 좀 불러서 약간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산책 나왔어요. 응? 아, 여러분 죄송해요. 저만 이렇게 멋진 피서를 합니다. 야, 이게 내려오는 물살이 발을 간지피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얼마만이야? 한 50년 되지 않아? 아, 50년 되지요. 50년 된다. 너 어렸을 때 여기 왔었을 거 아니야? 그거 왔지요.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 많이 오죠, 분기서는. 그렇죠. 초등학교 소풍을 오죠. 아마 옛날 선비들도 저 장난기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산책한다고 나왔다가 덤벙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있었을 거야. 그 퇴계 선생이 낮에는 그렇게 막 엄격해도 엄격한 도학자, 성리학자도 밤에는 그렇게 재밌었대는데. 뭐 매화꽃을 좋아해가지고 어떤 기생이 이 퇴계 선생을 너무 사모했는데 퇴계 선생님이 이제 학자니까 여자를 멀리하니까 매화를 너무 아름다운 걸 갖다 주니까 받아들였다가. 아이고. 그런 풍류도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그래, 또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낮 퇴계 밤 토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여기가 확실히 보수의 심장 맞네. 어디 가나 저를 알아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악수 멀리서. 낮 퇴계 밤 토끼는 이 동네에서 많이 알려진 말인데, 뭐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굳이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퇴계 선생이 인간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주 엄격한 도학자이지만 동시에 그런 아주 인간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분이다. 아니, 우리 아까 사진 같이 촬영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소수중학교 9회 졸업생 여러분들. 저희는 이렇게 물 건너 갖고 질러 왔는데 이제 삥 돌아서 여기서 뭐 이렇게 간담회 하시나 봐요. 영주에 아주 유명한 정도나추도 좀 갖다 놓으셨고, 사과, 찐빵 이런 걸 갖다 놓으셨네. 홍삼 찐빵. 예. 아니, 근데 여름에 이렇게 이건 뭐라 그럽니까? 무슨 모자라 그럽니까? 두건이라고 합니다. 두건. 두건 쓰시면은 유건. 유생의 유복의 유건. 아이고, 덥지 않으세요? 더운데 양반 체험하는데 요 정도는 어떻게? 이게 계층이 있죠. 이거보다는 더 높으신 분이시죠. 선생님. 혼자간에 혼자 선생님. 혼자 선생님 모자. 옷도 다르네요. 예. 아이고, 우리 감사합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계세요.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런 대구 경북의 이 든든한 버팀목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정치인들이 이 정자에 앉아서 이 흐르는 냇가를 보면서 전국을 구성한다면 아마도 국민들을 위한 구상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여름 휴가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경호나 이런 것 때문에 저도에서 보냈는데 이런 데서 잠깐이라도 좀 우리 선비 정신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한 몇백 년 앞을 내다보던 그런 옛날 우리 선비들의
이 웅지 예, 그 스케일을 좀 예, 같이 느꼈으면 참 좋겠다. 내년에는 좀 이런 데로 휴가를 왔으면 좋겠다 싶네. 윤석열 대통령 이쪽으로 휴가 한번 꼭 오세요. 아니 사실은 저는 이게 한 20년 전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들과 함께 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투어를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영주 소수서원하고 병산서원, 안동에, 그리고 부석사 이런 데를 빼질 않았어요. 그 대통령 후보들하고 같이 이런 데를 다니면서 3박 4일, 4박 5일 다니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좀 구상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어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곤 했는데, 앞으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그 대선 후보나 이 정치 후보자들하고 이런 데를 좀 많이 다녀야 되겠어요. 그 당장 지금 생각나는데,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 이 청년 정치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하고는 정말 2박 3일, 1박 2일 이런 데를 좀 투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예, 회장님 그때 좀 다시 가이드 해주세요. 네, 여기가 뭐 안 그래도 그 삼봉 정도전 선생님 민본사상의 근원지입니다, 영주가. 거기다가 여기 또 선비의 고장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최초의 하버드대학보다 93년 났으면 최초의 한국의 대학이니까 여기 와서 정치인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입문하실 때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입문한다면 글쎄요, 그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아주 정치나 행정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요. 자, 이제 우리 퇴계 선생의 발자취를 잠깐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선배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즐겁게 지내세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요즘 이 맨발로 돌을 깔아놓고 그렇게 아프지 않게 이게 일부러 맞습니다. 맨발로 또 진흙 지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이렇게 흙길을 맨발로 걷는 프로그램 같은 걸 하는데 여기 참 그 맨발로 걸으니까 또 기가 막히네. 하여튼 오늘 명소에 많이 옵니다. 예. 이 퇴계 선생이 짓는 정자에서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하니까 의미가 깊네요. 예. 우리 조금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은 저런 식으로 여기 한 몇 시간 체험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런 프로그램 하면 참 좋겠어요. 몸과 이 영혼이 다 아주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소소원에 왔으니까 그런데 이 선비 정신을 그 현대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서 젊은이들이 가르친다면 요즘 뭐 이상한 사건들 뭐 정말 상상도 못하는 사건들 또 학생들이 뭐 폭력적인 거 학폭 같은 거 이런 문제가 거의 뭐 100%는 몰라도 80~90%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선비들이 그 가장 중시했던 그 자기 수련의 경지가 신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독.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가끔 말씀드리는데 신독이라는 게 뭐냐면요, 홀로 있을 때 바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맞습니다. 착하고 정직한 것처럼 행동을 해도 혼자 있을 땐 늘어지잖아.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우리 성리학자들은 이 신독을 최고의 그 수양 덕목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신독의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를 지향을 하면 그런 정말 나쁘고 짓은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또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은 몸이 아무리 아파도 눕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아프면 앉아서 끙끙 앓았대요. 그것도 일종의 신독이죠. 우리 그 고승 이 스님들이 좌불하고 몇 년간을 면벽하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우리 선비들도 그렇게 했어요. 아마도 요즘 젊은이들을 이리 데려와서 이 길을 걸으면서 옛날 선조들 정신문화를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한다면 아마도 뭐 범죄를 저지를 그럼요. 것 같아요. 그죠? 뭐 고마사님 아시다시피 이 자연환경을 보고 느끼는 사람이 어디 가서 범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선시대 최부라는 사람이 그
제주도에 목사로 갔다가 이제 아버지 상을 당해서 급하게 출항을 해서 오다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6개월간을 이제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마침내 귀향을 했는데 그 6개월간의 표류 생활을 그 오로지 기억력에 의존해서 이걸 재구성해낸 책이 이 표해록이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여러 번 무릎을 쳤어요. 예전에 이 선비들은 요즘 말로 치면 이게 성직자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 예전 선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의관 정제하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내 이 길이 마지막 길이 될지 모른다. 맞습니다. 내가 내 마지막을 깨끗하게 남기고 싶다. 늘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셨더라고요. 그렇죠. 요즘도 뭐 그런 덕목을 많이 이야기하죠. 오늘 이 마지막처럼 살아라고. 요즘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 산책이라는 거를 좀 잘 가르치고 습관을 시키는 게 좋겠어요. 이게 뭐 아주 위대한 예술가들 또 학자들 정치인들이 늘 아주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잖아요. 산책을 하면 이제 우리 여기 소수서원의 학생들과 학자들도 산책을 한 거예요. 아마 규칙적으로 했을 거야. 그러면 마음이 다스려지거든요. 옛날에 그 독서 방법 중에 하나가 걸으면서 책을 읽으면 잡생각이 안 난다 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했고 요즘은 그건 졸릴 때 쓰는 방법 아닌가? 요즘은 한국에서는 많이 안 쓰는데 중국에서는 아직도 대학에서는 그 캠퍼스를 걸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요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시험 때가 되면 더욱더 많고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 우리 최 회장님 안내로 이 소수서원 그리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선비촌 이거 우리가 둘러봤고요. 그리고 이 소수서원에서 저 내천을 건너서 그 우리 태계 선생과 우리 500년 전 학생들이 걷던 산책길도 이렇게 맨발로 걸어봤습니다. 근데 이 내천이 진짜 그 참혹한 어떤 역사가 있는 천이죠. 예, 그렇죠. 금성대군이 해롱포에 유배되어 있는 단종을 영월에 복위시키려고 하다가 용모로 몰려가지고 그 당시에 그 용모죄를 사람을 잡아다가 저 바위에 놓고 목을 쳤다 해서 그 피가 한 10리 바깥에까지 흘러서 피끝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참혹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마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금성대군이 주도한 단종 복위 이게 이제 태종 입장에서는 쿠데타죠. 이 영모 사건을 이제 다루는데 거기에 여기 수능 풍기읍 수능면에 있는 안시들이 몇 명 연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시들한테 너랑 같이 모의한 자를 대라. 이 옛날에 고문을 그렇게 하잖아요. 임열 때까지 두들겨 패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수능 안시들이 단 한 명도 입을 안 열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태종이 그러니까 이 수능 안시들이 연루가 많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 죽은 거예요. 여기 수능이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다 죽이고 태종이 아예 마을을 무너뜨리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수능읍이 없어졌어요. 당시에는 수능이 꽤 컸는데. 전멸이 됐어요. 엄청 컸었죠. 엄청 컸어요. 수능이 컸어요. 수능 도후부가 있었고.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아예 지도에서 이름도 지워버렸어. 그랬는데 그때 그 난을 겪고도 입을 열지 않고 버티고 살아남은 그 수능 안시들이 지금도 여기 집성촌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안시들이 그렇게 강직하다는 거예요. 그때 금성대군의 종이 그 비서를 복위 운동을 하는 그 비서를 빼돌려 가지고 밀고를 했지. 중앙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왜 이제 우리나라에 고집 그러면은 최고집 그러잖아. 그런데 최고집보다 더한 고집이 있다 그러면 강고집 그러잖아. 근데 진짜 왕고집은 이 안고집이다. 그래서 안광최라는 말이 그때 나와요. 안시랑 싸우지 마라. 일단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뭐 목이나 하나도 후퇴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수능 안시들이 바로 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 풍기, 수능 이것이 조선 이 500년 동안에 얼마나 이게 정말
푸른 소나무처럼 강직하게 그 선비 정신을 지켜왔는가.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그 선비 정신을 지켜왔던 그 기상과 정신이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를 지키는 디딤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수서원과 선비촌의 기행을 마감하고 이제 부석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석사는 또 한참 들어가야 되니까 차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주 부석사로 왔습니다. 근데 보통 부석사는 저 밑에 이제 주차를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쭉 걸어 올라오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 동네 분들만 아는 길로 옆으로 들어왔습니다. 옆으로 들어와서 저기 좀 지붕 보이는 저쪽이 부석사입니다. 참 좋네요. 네, 뭐 아주 우겨져가지고. 예, 저 뒤로 보이는 저게 다 소백산맥들이죠. 네, 백두대간의 그 허리에 해당되는 이 소백산맥이 쫙 이걸 병풍처럼 둘러치고 이게 저 소백산맥을 이제 배산한 거죠. 그렇죠. 예, 뒤에 두고 영주라는 동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이 부석사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부석사는 신라 676년에 의상대사가 신라 시대 때 그럼 1500년 전이네. 아, 예. 그래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절을 썼는데 하엄종의 본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화엄종. 여기서 뭐 재미나는 이야기는 중국의 의상대사가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그 원효 의상하는 그 의상대사. 맞습니다.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선면왕자라 하는 분이 의상대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래서나 이제 의상대사님이 불교를 하니까 선면왕자를 이해시켜서 이제 불교 신자로 만들었는데 올 때 뭐 그 사랑이 안 이루어지니까 인삼하고 왔는데 선면왕자가 주는 선물도 못 받고 이런 선면왕자가 그 선물을 강에 던지고 자기가 강물에 뛰어들어서 용이 됐어. 그 용이 이제 계속 의상대사를 살펴줬는데 여기 와서 이제 절을 지으려고 왔는데 이 산적들이 뭐 500명인가 뭐 300명인가 살았답니다. 그때 그 산적을 물리칠 때 그 사하에 의하면 그 선면왕자가 용으로 변해가지고 바위로 변해서 산적을 물리친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는 바위도 있고 용이 앉은 그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바위를 들지 않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도적들을 물리쳤는데 그 바위가 부석이 닿고 뜯는 돌이다 해서 지금도 실을 밑으로 오면 그 큰 거대한 바위가 밑으로 실로 뜨고 부석산 무량수전 앞에는 그 용의 성룡이라죠. 돌로 되는 용이 그 바닥에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성원 본부장 어릴 때 여기 소풍 많이 왔겠네. 예. 많이 왔어요. 그 워낙 뭐 1500년 된 천년 고찰이니까. 근데 그 지금 보니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무량수전 이게 우리 저 국보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맞습니다.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는 건데 그게 저 초등학교 때도 그게 그대로 있었어요? 많이 낡았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있었죠. 그대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옛날 그 우리 선조들 이야기 들어보면 목조가 오래 이제 보존이 되는 게 여기는 안개가 안 낀대요. 그래서 습도가 없다네. 그래서 절이 이제 목조 건물이지만 오래 원형 상태로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풍수지리적으로 조건이 아주 좋은 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신에 불을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얘는 사실은 하재가 있어서 중간에 증축을 왕조 때 그 후대들이 중간에 손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을린 기둥이라 해서 기둥이 중간에 붉은 게 옛날에 그 고찰의 여행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요. 자, 들어가 보시죠. 우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 허성원 본부장하고는 사찰을 자주 오게 되네.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거기가 봉정사인가요? 봉정사. 그 안동 쪽에 거기 우리 갔었잖아요. 여기는 워낙 많아가지고 무슨 다음에는 또 무슨 매나무다리라 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이나 여기 뭐 의원님들이 영주 소개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래요? 사찰도 많고 뭐 유물 문화들도 많고 또 유명한 인삼, 사과 뭐 이런 농산물들도 특이한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장 빼고 우리 허성호 부장하고 최 회장님만 모시고 단촐하게 지금 영주 투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사찰이 굉장히 크네요. 예, 크죠. 예. 말사가 20몇 개 있죠. 아, 그래요? 요 부석사가 본사고, 본사고요. 요 부석사에 소속돼 있는 말사가. 예, 말사가 한 20개에서 21~5개 가량 될 겁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저 밑에, 저 밑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걸 한참 걸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저 주차장 바깥쪽으로는 이제 음식점들 많고 또 여기 부석사에서 며칠 동안 머무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분들 숙소들도 있고 그래요. 예, 가시죠. 예. 호 박사님은 이 부석사가 처음이지요? 아니요, 저는 여기 영주 부석사를 3번째, 4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대선 후보와 함께 투어할 때 제가 이 영주 부석사는 꼭 넣었거든요. 우리 영남 불교, 호국 불교의 그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야, 여기 저 서백 산맥의 그 지맥과 지세가 한눈에 보이네요. 아, 정말 멋있네. 자, 선생님 인사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더우니까. 아니, 그래도 합장만 하시면 돼. 아닙니다. 아니. 받으십시오. 네. 한 번만. 97년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 왔을 때가 그 당시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우리 쪽 후보 한 사람하고 3박 4일 동안 예, 대구 경북 지역을 투어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거를 계획을 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선비 정신을 좀 배울 수 있는 서원들하고요. 그리고 호국불교 전통을 좀 다시 되살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찰로 저기 은혜사, 동화사, 부석사 이런 식으로 해서 쭉 3박 4일 좀 투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왔었고요. 그 후에는 너무 좋아서 혼자 그냥 그래요? 두 번 더 왔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산사는 좀 혼자서 차분히 좀 다녀가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럼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어디 사찰을 좀 그냥 시간이 좀 남아서 일정과 일정 사이에 한 2시간이 비어가지고 그냥 예정이 없이 산사를 혼자 갔는데 그때가 좀 해가 이렇게 질 무렵이었어요. 근데 대웅전에 갔는데 이제 그 시간이 되니까 이제 그 신도들은 다 나가시고 이제 어둠이 쫙 내려왔는데 대웅전에서 이렇게 그 예불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스님 한 분이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앉아서 그때 대개 산사가 멀리 전망이 좋잖아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 완전 이게 이 세상 같지가 않았어요. 그 순간이. 그래서 넋을 잃고 한 20~30분인가 그냥 혼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득 정신이 들어서 내려가는데 완전히 깜깜해져가지고 좀 혼났죠. 말씀하신 대로 혼자 가끔씩은 혼자서 이렇게 좀 멈추어 있는 때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스님 여기도 템플 스테이 이런 프로그램이 없죠. 이게 부석사는 없는 것 같아요. 주지 스님이 조용히 하시는 가풍이시래가지고. 예. 또 템플 스테이가 장점도 있는데 또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렇겠죠. 네. 호 박사님이 죄를 순회하는 걸 참 좋아해요. 아니 좋잖아요. 이거 꼭 이유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좋죠. 차 한잔 좀. 예, 고맙습니다. 차 뜨거우니까 좀 천천히 드세요.
이건 주로 뭐 녹차 종류입니까? 요거는 오룡차 종류인데 네. 약간 발효가 된. 발효된. 이렇게 계시면은 세상 소식은 좀 들으십니까? 아니면은 아예? 지금은 워낙 뭐 통신 뭐 정보 이게 발달 미디어가 발달된 세상이라. 또 스님들도 다 이제 뭐 스마트폰 쓰고 하니까. 네. 다 듣죠. 그러세요? 이제 실시간으로 듣죠. 그러시군요. 보통은 하루 일정은 뭐에 되십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제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녁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기본이죠. 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9시, 10시쯤 자고요. 10시. 여기 새벽 예불이 3시니까 그렇게 일어나고 3시에 예불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준비하시려면은 한 2시쯤에는 일어나십니까? 3시부터 이제 도량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목탑 치면서 도량을 한 바퀴 돌면서 사람을 깨우면은 이제 또 아침에 이제 범종도 치고 뭐 북도 치고 4시쯤 예불 들어가죠. 식사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침에는 6시. 그때 점심 때는 11시 반. 11시 반. 점심을 조금 일찍 먹고. 저녁은 일찍 잡수죠. 저녁은 5시나 5시 반.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5시 반에 잡수고 아침 6시에까지 그죠? 네. 긴 시간이다 그죠? 그 감옥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감옥하고 군대하고 수도원하고 비슷해. 거기는 이제 평소에는 풀어놔서 밖에 있다가 이제 방에 가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셨어요? 예. 그 하천 한 2년 살았어요. 예, 한 2년 살았는데 민주화 운동할 때 한 2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침을 6시에 줘요. 그리고 점심을 11시 반쯤 줘요. 그리고 저걸 5시쯤에 먹여요. 저녁을 다 먹고 나면 이제 방에 들어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 12시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소년수들이랑 살았는데 얘네가 하루에 5개, 6개 먹는 애들이잖아요. 뭐 밤에 배가 고파가지고 뒤에 보니까는 이게 뭐 그냥 조그만 도서관 같습니다. 사찰 미술, 그다음에 저 곰브리츠 책도 있고. 아 그래요? 곰브리츠 책 잠깐 봐도 돼요? 네. 정수일 교수 책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아 그래요? 여기 실크로드 교육사 이런 게 정수일 교수가 독창적이잖아요. 그 책도 여러 번 가지고 계시네. 그 정수일이 감옥에서 오로지 외워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 장기수였는데 그 이제 간첩이에요, 간첩. 간첩인데 깐수라는 이름의 간첩이었는데 그 감옥에서 그걸 천재적인 머리가 있었나 봐요. 그 외워서 쓴 게 그 실크로드 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문명 교류사. 이슬람과 이제 고대. 이 꼬박사님은 좌회전, 우회전 뭐 다 하셨죠? 아니 뭐 세상 살려면 다 해야죠. 저는 선생님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서양 미술사. 이게 곰브리츠가 지은 서양 미술사라는 책인데요. 이게 이제 그 미학하는 사람들도 조금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이걸 참 재밌게 봤어요. 이게 미술사이지만 서양의 역사를 또는 서양의 철학 흐름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도움을 많이 받은 책입니다. 혹시 스님 이거 다 보신 겁니까? 뭐 못 본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다 보신 책들 같아요 보니까. 원래 제가 그냥 이렇게 이쪽하고는 별 인연이 없었는데 부석사 살다 보니까 그렇죠. 국보가 많고 문화유산 탐방객들이 많고 또 이제 뭐 이 문화재청이라든가 이제 요 관련 전공자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처음에 제가 총무소임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는데 처음에 그런 분들 찾아오면은 제가 전문용어를 너무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럼 스님은 불교 전문 용어로 대하시면 되지. 그 관점에 이제 저희 이제 수행하고 이런
마음에 대해서 좀 관찰하고 이런 건데 예. 이제 문화재나 문화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네. 하나 둘 뭐 모으고 사다 보니까 저렇게 꽉 차. 아 예. 예, 굉장히 많아요. 거의 도서관 수준이에요. 그래요? 예. 아 우리 고성범 본부장은요. 예. 그 책을 해설해주는 북튜버, 그래요? 예, 북 유튜버예요. 예. 예. 그 책에 어디 가나 책에 대해 관심이 많죠. 채널의 이름이 책 읽어주는 사람 고부장. 그 스님 스마트폰 주세요. 저 띄워드릴게. 책 읽어주는 사람 고부장. 예. 야 구독자 한 명. 요즘 신도 수는 뭐 어떻습니까? 이 21세기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종교가 약간 저물고 명상이 좀 대세라서 제 느끼면 이게 청동기에서 철기로 가면서 제사장이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막 동서가 만나고 이 종교와 과학이 만나면서 이제 아마 이 종교가 과학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는 조금 들어가는. 네. 또 워낙 저 지방은 뭐 인구 소멸 시대로 가다 보니까 네. 그냥 그 새로 유입되는 신자보다는 그냥 기존의 신도분들. 네. 또 스님들도 출가자가 이제 자꾸 줄죠. 자꾸 줄고 해가지고 예. 한 2, 30년 후에는 부석사도 문화재청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천연기념물처럼. 뭐 경복궁이나 이런 데처럼 예. 문화재청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제가 그 TVN이라는 이제 그 케이블 방송에서 한 몇 년 동안 오마이갓이라는 프로그램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 기독교, 그다음에 천주교, 주로 세 종교의 그 성직자, 스님, 신부님, 목사님 모시고 토크하는 거였어요. 우리 이제 인간의 여러 가지 그 뭐 사랑이라는 주제로 또는 뭐 정의라는 주제로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우리 불교 쪽에서 모신 스님들이 몇 분 계신데 이제 성진 스님도 기억이 나고 저 태고정의 법현 스님도 기억이 나고 마가 스님도 기억이 나고 그래요. 근데 그 세 종교의 그 성직자들이 또 수행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니까 이게 처음에 토론이 될까 싶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 아주 인기가 높아서 그 욕심을 좀 내서 바티칸의 해외 로케이션도 했어요. 네. 그런데 바티칸 추기경하고 만나서 직접 인터뷰도 하고 그 바티칸에서 토크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저희들이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21세기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는 하지만 다시 영성에 대한 그 인간적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그러니까 물질이 성할수록 또 그 영성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뭐 기독교인의 기독교적 영성도 있지만 불자들의 그 불자적 영성도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한 몇 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람들이 요즘 이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신다고 하니까 대충 이 혼탁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더 예전에 비해서 영성을 많이 찾을 거다. 그렇게 저 생각해요. 예, 앞으로 이 절에 오거나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게 이제 AI 시대가 오면 인간을 대체하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로봇이라든가 이 활동들이 점점 깊어갈수록 뭐 다른 인간의 차별화가 뭐 있겠노 싶어. 지식적인 부분을 하면 벌써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영성적인 부분은 아마도 고 박사님 말씀하신 그건 것 같아요. 그거는 AI가 대체할 할 수가 없죠. 인간의 감정만이 있는 거니까. 이제 기성의 종교가 이제 그 역사가 너무 길고 또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른 나라로 전파되면서 원래 가르침에서 좀 왜곡된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각 나라의 전통적인 게 막 섞여 들어가다 보니까 그 원래 가르침이 뭐였는지 좀 잘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종교는 고대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정부 거쳐서 들어오잖아요. 중앙아시아로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이제 한자 전문 용어로 쓰고 그리고 요즘은 그냥 이런 카메라로 직접 찍으니까 뭐 무삭제판으로도 막 보내 송출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거를 일일이 다 대화로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핵심만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의 가르침을 접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전문 용어라든가 외래어가 너무 많고 또 이제 그 본질적이지 않은 문화적인 게 막 섞여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압축돼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막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가르침의 전통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특히 이제 과학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가르침이 비유나 상징 이런 걸로 많이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할 때 아이들한테는 동화 형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막 미적분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종교도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비유와 상징을 쓰다 보니까 효과적인 것도 있는데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화적인 거, 전설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 그 과학 시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기독교 같은 신앙 보면은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가면 천지창조를 배우고 그러니까 그 천지창조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해석에 따라서 이게 막 그러니까 이제 좀 그게 현대인한테 좀 안 맞는 면이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극락이다 그러면은 극락이 뭐 죽어서 가는 곳인지 극락이라는 곳이 어떤 시공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을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그런 이제 전설, 신화, 뭐 미신 이런 막 잡다한 거 싹 빼고 고갱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과학과도 융합할 수 있는. 최근에 이제 뭐 양자역학 이것 때문에 지금 현대가 전자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는 게 양자역학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양자역학에서도 그 천재 아인슈타인조차도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뭐 이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확률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불확정성. 불확정성을 아인슈타인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기존에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공간 개념을 아인슈타인이 깨버렸잖아요. 그분조차도 그렇죠. 그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이런 거, 뭐 그 위치와 그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천재도 옛날에는 그 시공간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갈 수 없는 데가 많았는데 그것이 종교가 어떤 역할들 극락이나 천당이나 그 공간을 차지했는데 요즘 시공간이 뭐 거의 다 들떠봐 버리니까 이제 갈 데가 어디냐 하는 부분들이야. 천국이나 극락이 이제 마음속이다 하는 쪽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과학과 종교가 융합하는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서양에서 우리 아시아 특히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데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불교나 이제 동양 사상에 들어간 지 역사가 꽤 길어요. 그 거기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한 지 굉장히 의외로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의 과학화라고 해야 될까? 이게 엄청 이제 그쪽에서 이제 주류로 자리잡음하고 있죠. 네, 그래. 근데 선생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2,500년 전에 사신 거죠? 그 부처님 말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상으로 찍어둘 수가 없어서 그 핵심, 에센스, 엑기스 이것만을 이제 그 제자들이 너 이렇게 들었냐, 나 이렇게 들었다 해서 이제 불경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은유와 상징의 표현이
진짜 그렇다고 빡빡 주장하면 이제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2,500년 전이니까 그렇다 치고. 요즘 세상에도 그 빡빡 우기는 것들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죠. 아니 괴담에 뭐야. 맞아. 가짜 뉴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진짜 뉴스가 어디 있는지 좀 헷갈리는.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그게 이제 갈등으로 이끌면 아마 대부분 가짜 뉴스고. 네. 서로 애초에 그런 게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 의도를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뭐 부부싸움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는 그냥 사소한 거였는데 갑자기 너의 소리 질러, 너의 삿대질해.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왜 싸웠는지 모르지. 마치 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부가 입문하시 전에 뭐 또 개인 그거 하셨죠? 어릴 때부터 하시진 않았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지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초심을 잊어버리면은 맞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이제. 그래 저희들이 이제 부부싸움 하는 이제 말리는 해결 중에 하나가 저는 불교 용어를 모르는데 수리사바하 마수리사바하가 입에서 나오는 용어를 조심하라든가 아름답게 표현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까? 보통 정구업진언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말로 하는 업을 정화하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물을 때 부부싸움 할 때 뭐 어떤 말리는 방법이나 안 하는 방법이 뭐 있나 하면 뭐 예대를 붙이는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거 하고 야 불교에 뭐 수리사바한가 이거 대충 들어봤지가 나 알아. 그 입을 정한단다. 그래서 싸울 때 말하라고 뭐 하면 덤비면 수리사바 이거 뭐야 알아 이러니까 그거 한번 써봤다 하더라고. 맞아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아니 부처님이 구업을 제일 조심하라고 그러셨다고 큰 스님께서 그러시다. 저는 그러니까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저한테 특히 그런 걸 경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이제 모여 살기 때문에 정보로 소통해야 되잖아요. 정보로 소통하는 방법이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 쓰냐 잘못 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잘 되는 일을 그냥 파토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말 전달할 때 어투.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용보다는 어투에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근데 아무리 내용이 옳아도 어투가 달라지면은 이제 사람이 그렇죠. 마음에 벽이 생겨버리니까. 근데 대부분은 특히 이제 현대 교육이라는 게 이 누가 많이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떤 서양에서 말하는 이성적인 그런 합리 이런 것만 굉장히 강조해 왔잖아요. 그 이면을 이제 우리가 과거 전통이라는 게 비합리적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으로 가자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서적인 어투라든가 인간적인 면을 많이 놓치게 되죠. 저는 어쨌든 이게 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져서 아무리 조심해도 구업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짓고 나면 저 반성하면 이제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 불교에서 그 업이 그러니까 업을 정화하고 뭐 업에서 뭐 해탈한다 이런 게 그 집착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사실은 말과 행동, 생각이라는 거는 그 상황에서 그 인연 조건에서 펼쳐졌다가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집착이 개입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걸 계속 붙들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 순간에 뭐 화가 나서 그냥 버럭하거나 심지어는 막 싸울 수도 있죠. 그 순간에.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담고 있으면은 그걸 담고 있는 사람한테 독이 되는 거. 독이 되고 뭐 심하게 트라우마라고 하죠. 평생을 가져가잖아요. 그게 이제 이미 상황 끝났는데 자꾸 미련두고 매몰되어 있는 거. 이미 사라지고 또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새로운 일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매몰되면은 그 새로운 거를 계속 놓치고 이제 옛날 거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 살면서 뭐 이제 오해하면 부처님은 뭐 화도 안 내고 부처님은 뭐 싸움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을 오해하시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삶 속에서는 전쟁도 있고 평화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학교에 학생들하고 종교 이야기나 천국이나 극락 부분을 이야기할 때 조건을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있다면 어떤 조건인지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용서라 하는 첫째 조건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거는 뭐 복잡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세상을 용서할 줄 아면 내가 생각에는 천당과 극락을 못 갈 것이다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스님 말씀인 것 같아요. 아, 부처님도 화내신 적 있나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이제 경전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성의로만 묘사돼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일반인들한테 좀 오해를 줄 수 있죠. 예수님 화내신 건 제가 성경을 봐서 알고 있어요. 많죠.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 같은 자들아 이러고 회초리를 쳤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관점이 다르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몸과 마음만을 나로 알고 이게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보통 사람들은 세계와 내가 대립적이잖아요. 그렇죠. 타인과 내가 이렇게 다르다고만 알고 있고 이게 상호작용으로 같이 하나의 세계라는 걸 망각하니까 그냥 화날 때는 개인 중심으로 화를 내게 되죠. 나의 이익에 반하냐 안 하냐. 스님도 화낼 때 있어요? 네, 있죠. 화내요? 많죠. 욕도 하세요? 스님끼리 마시자. 이제 깨달은 분들은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작용 속에서 나오는 거지 자아 중심적인 이런 데서 나온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이 말을 해도 이제 어떤 분리의 관점에서 하냐 아니면 통합적인 관점에서 하냐.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오해하면은 예를 들면 뭐 적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호국 불교를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부처님의 자비로 해가지고 뭐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삼용대사가 임재라는 당시 여기 좀 영남지방 그 승병을 관장하셨던 거 같은데 사시면서 안양루도 중수하시고 그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스님들이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총칼 들고 싸우고 뭐 그 당시에 총은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불교문중 자비문중이니까 뭐 살생하지 말라라는 계율도 있고 하니까 전쟁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가시고 또 일본에도 마찬가지. 일본에도 그 외분들 중에 그 스님들이 있었어요. 또 거기 또 일찍 서양 문물이 막 일찍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인 외분 장수도 있었고. 옛날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이 이제 궁금하는 거를 TV 나오니까 물어보면 스님들이 가히 경제적인 여건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냥 절에서 주는지 아니면 총무원장 스님은 이 단계에 따라서 뭐 봉급이라 하는 사회에서 매주 그런 것도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의식주가 돛 닦는 것도 의식주가 있어야 되고 애초에 전통은 이제 인도 석가모니 전통은 출가해가지고 탁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종교가 이제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최초에는 아주 소규모 집단이었겠죠. 근데 이제 로마가 그 서양 같은 경우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 불교도 아쇼카 대왕 이런 분들 때문에 이게 인도 전역을 넘어서 이제 막 아시아까지 전파되고 그리고 사찰이 막 커지고 그러면서 스님들이 이제 탁발 이제 거리에 살면서 탁발하면서 다니다가 사찰에 정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도들이 뭐 국왕이나 신도들이 절로 와서 공양물을 그 내고 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탁발은 또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조계종에서는 탁발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도들이 시주하는 거 가지고 이제 절을 그 흉내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저 인사동 저쪽에. 맞아. 자, 이 누각이 봉황산 부석사라고 돼 있습니다. 단청이 칠해져 있지 않는, 단청이 예전에 칠해져 있는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근데 지금은 다 이게 색깔이 바래서 원목의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요 누각을 밑으로 통과해서 대웅전, 그러니까 무량수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절들은 이렇게 허리를 좀 굽혀서 들어가게끔 이런 누각을 출입구 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스스로를 좀 낮추라 이런 뜻이겠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마침 이게 외부는 지금 이제 수리 중이어서 요 막은 수리하기 전에 무량수전 사진인데요. 밖에서는 찍을 수는 없지만 안에는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여기 스님이 안에는 들어가서 촬영이 된다고 했으니 안에 잠깐 들어와 보겠습니다. 예, 단청이 조금씩 흔적이 좀 남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배흘림 기둥이라고 해서 이렇게 곡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가운데가 좀 동그랗고 배불뚝형으로 돼 있는데 바로 요 구조입니다. 요게 이제 배흘림 기둥이라고 해서 한국적인 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이게 곡선이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도 못을 쓰지 않고 나무로만 이렇게 해서 요 무게를 지금 1000년 넘게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기둥들은 다 이렇게 배흘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아주 층고가 높고 이 공간도 넓어가지고 아주 그 기운은 청량합니다. 특히 저기 부처님이 여기서 저희를 갖다가 아주 지그시 바라보고 있어서 너희들이 제대로 지금 소개하고 있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게 한국사나 이런 불교 문화를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저기서 본 그 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특히 요 이제 배흘림 기둥 무량수전 가장 오래된 그 석조 건물이고 그 나무로 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고 그 중에서도 요 배흘림 기둥이 한국적인 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돼 있는 바로 그 건물입니다. 여러 차례 오려고 생각은 먹었으나 막상 한 번도 와보지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친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외부에서 보니까 이 배흘림 기둥이 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만 이렇게 좀 가운데가 볼록한 게 아니고 그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이런 배흘림 기둥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조 건물이라서 화재는 절대 금물이어서 여기저기 소화전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중수를 하고 있으니까 요게 마무리되면 저희들한테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양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 건물 무량수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무량수전도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 안양루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건물도 단청은 다 벗겨지고
나무의 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무량수전보다는 조금 덜 됐겠지만 이 역시 안양도 역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 목조 건물로 보이고요. 여기도 역시 못으로 된 못질은 못은 거의 보이지 않고 다 나무로 이렇게 이음새가 다 돼 있어서 현재 구조적으로 나무가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걸려있는 현판들도 저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낡은 것들입니다. 물론 글자를 해독하자면 해독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체에서 이 건물의 오래된 역사를 저희가 일단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게 절은 내가 절의 주인이다 하는 듯이 이게 이제 대웅전인 셈인데요. 대웅전에 앉아서 또는 대웅전을 바로 뒤에 놓고 앞을 조망하면은 그 가장 좋은 조경이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저 멀리 저기 소백산 자락이 보이고요. 마치 동양화처럼 이렇게 능선이 굽이굽이 아주 그 선이 굉장히 좋게 잘 보입니다. 아주 부석사가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배롱나무도 보이고요. 저거는 저게 아마 배나무 같습니다. 제법 찬데. 요런 사찰에 오면은 또 요렇게 물을 한번 좀 먹어줘야 됩니다. 아주 맑고 시원한 물입니다. 아주 다네요. 좋습니다. 또 요 누각 밑으로 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모고는 아직도 빗바랜 단청에서 남아있네요. 이 부석사는 이게 다 경사진 산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이 경사를 정말 잘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건물들이 나름대로 다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새로운 면이 좀 보이고요. 아마도 올라올 때 보더라도 한 단계 올라서면 또 다른 풍경이, 또 다른 건물이 보이는 이런 구조를 아주 잘 배치하고 안배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